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0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 통치기구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는 비변사가 아니고 의정부였었죠. 조선 전기에 의정부가 조선의 최고 기구였는데 조선 후기 외란과 호란 후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조선의 최고 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의정부는 없어지지 않고 의정부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5군령 체제를 만들었으며 소고군을 편성하였습니다.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5군령 체제는 조선 전기의 5위가 5군령이 된 거죠. 이 5군령에는 훈련도감, 수호청, 어영청, 총융청, 금이영 이렇게 해서 5개의 군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속오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설치된 군대로서 신분을 막론하고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있으면 전투에 나가는 이런 군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세제도도 개편이 되었어요. 외란과 호란으로 조선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또한 백성들의 삶도 많이 피폐해졌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입니다. 먼저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는 영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1결당 4두씩 세금을 걷는 것이었어요. 다음 공납, 조선 전기의 공납은 조선 후기에 와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대동법은 쌀이나 또는 옷감이나 또는 돈으로 걷는 것이죠. 한편 군역은 균역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균역법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포를 1년에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이런 균역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었죠. 자, 외란과 호란 후에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고 이 붕당 정치의 변질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붕당 정치가 혼란에 빠지자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등용을 해서 정치의 균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시기는 영조와 정조 시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영조 때의 업적을 보면은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고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경국대전 이후에 편찬된 법전입니다.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형벌을 완화하고 악형을 금지합니다.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다는 거죠. 다음 정조의 업적을 보면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이 규장각은 정책 자문기구였었어요. 궁중에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서 정책을 함께 논하는 이런 정책 자문기구.
다음으로는 장용영입니다. 장용영은 친위 부대였어요. 친위 부대. 임금을 보필하고 임금을 방어하는 이런 친위 부대로 장용영이 있었고요. 그다음 화성을 축조합니다. 화성은 수원에 있는 화성을 의미하는데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을 수도로 삼고자 하는 이런 정조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상공업을 육성하고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또한 서얼과 노비 차별을 완화하였다고 하였는데 서얼, 첩의 자식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박제가, 이덕무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규장각에 등용을 시켜서 그들에게 간직을 주었던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 와서 농민들의 생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째, 영농 방법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보급됩니다. 초기에 남부지방에서 행해지던 이모작,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에 와서 전국으로 보급되었고 광작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이 광작이라고 하는 것은,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라는 얘기예요. 즉 모내기법으로 일손이 조금 남아돌자 농부들은 더 많은 땅을 농사 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 중에는 부유한 농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농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부농이 있는 대신에 또 가난한 빈농들도 생겨나게 됐던 거죠. 자, 다음에는 농민들은 돈벌이를 위한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자급자족이 아니라 먹고 남는 것을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 작물로는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이러한 황금성 작물을 재배하여 농민들이 부를 축적하는 이런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 중에는 부유한 농민들과 가난한 농민들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농민층의 분화, 부농과 빈농으로. 또한 가난한 농민들은 남의 땅을 농사 지어주는 소작농이 되거나 임노동자가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서 생활하는 가난한 농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들어서 신분제의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양반층도 분화가 되었어요. 붕당 정치로 말미암아서 양반들의 분열이 계속되자 양반들 중에는 이 붕당 정치에서 탈락하는 양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당 전제하로 몰락 양반이 발생하였다.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 유학자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양반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즉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분열이 되면서 한 당이 뭐 동인이면 동인, 서인이면 서인 한 당에서 권력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머지 양반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주장만 계속 옳다고 여기면서
반대파들을 갖다가 몰락을 시키는 이런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데, 이 일당 전제화로 몰락을 한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반들은 아주 가난한 양반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조선 후기의 특징은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양반이 되기 위한 그 정부에서 간직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공명첩이라고 해서 간직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성행을 하면서 누구나 꿈꾸는 양반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양반의 직을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간 계층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합니다. 즉 중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 밑에 중인 계층입니다. 즉 직업적으로 그 간직을 가지는 어떤 뭐 설이라든가 또 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라든가 약사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중간 계층이 되겠는데요. 이들도 역시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양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중인 신분에서 양반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런 방법을 써서 양반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듯이 서울과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했는데, 특히 정조 때 아까 얘기했듯이 박제가 이동무 같은 사람은 정조가 규장각의 서리로 등용을 시켜서 그들에게 간직 진출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역시 아까 설명했던 거죠.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다. 자, 농민과 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하는가? 자,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농민과 상인들은 공명첩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간직을 사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를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란과 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였어요. 이러한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간직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농민과 상인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하느냐? 납속과 군공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재물, 물건을 주고 신분을 사는 거죠. 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가서 뭐 적장에 목을 베온다든가 군인으로서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서 결국에는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 와서 또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학은 17, 18세기에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연구의 방향이었다.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학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실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성리학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어요. 조선 양반 사회의 모순을 성리학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학이 등장을 했는데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다, 실증적이다. 과연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 이런 학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 실학자들 가운데는 농업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실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상공업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농업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농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특히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한정된 토지를 일부 계층들만 토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을 들 수 있는데요. 유형원은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균전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매매를 금지하는 토지 제도를 주장한 것이 한전론이고, 그 다음 정약용의 여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자는 이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농업 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공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실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북학파라고 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유수원, 산농공상의 직업평등을 주장하였다. 선비들, 양반들 얘기하죠. 농민들, 수공업자, 상인들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신분을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고 양반이냐 농민이냐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고, 그 다음 홍대용은 기술혁신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중국 것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신토부리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박지원은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선박과 하폐 사용을 건의하게 됩니다. 다음 박제가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청나라가 문물이 발전되었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명을 멸망시킨 청나라에 대하여 반감이 많았어요. 자, 이제 명은 사라졌고 명을 멸망시킨 청나라는 국제적이고 서양의 발달한 문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우리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죠. 자, 또한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합니다. 박제가가 지은 책이 북학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의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따서 상공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실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현실 사회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양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신분제 사회를 비판했다. 토지 제도의 개혁, 또 직업의 평등,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자, 이런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붕당 정치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북학파의 실학 사상은 훗날 개화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19세기에 와서 우리나라에 그 일본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기구는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해의 기구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구성원이 고위 관리로 확대되어 권한이 강화되었다. 군사,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하였다. 의정부와 육주의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자, 이 기구는 비변사였습니다. 조선의 최고 기구는 의정부였었죠. 조선 전기의 의정부였지만 조선 후기 외란과 호란 후에 비변사가 커지면서 의정부 기능은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구가 커지게 되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란 이후 조세제도 개편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외란과 호란으로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조세제도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틀린 거 고르기입니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국방은 오위체제로. 자, 틀린 것은 4번의 국방 오위체제가 아니라, 자, 요것은 오군령으로, 오군령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위는 조선 전기가 오위, 조선 후기에 와서는 오군령 체제로 바뀌게 되죠. 자, 또한 조세제도도 아니었고요. 자, 다음 3번.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모내기법이 보급되어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2. 농업 중심의 개혁 논자들의 주장에 따라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3. 일부 농민들은 인삼, 담배, 목화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4.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자, 바르지 못한 것은 자 2번입니다. 자, 2번이 틀리게 된 이유는 자, 여기까지는 맞지만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실학자들이 주장은 했지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이 공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인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대동법의 시행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공인들은 간청이나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해서 간청이나 정부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4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바른 것은 사림은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고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하였다. 즉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인이다, 서인이다, 또 동인들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숙종 때 황국으로 격화되었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서인과 남인이 싸워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을 하면 남인들을 물리치고, 또 남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북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리는 황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붕당 정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숙종은 극심해지는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이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정답은 뭘까요? 2번에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은 이제 숙종 때 시작이 되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영조와 정조가 이 탕평정책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등량을 하자는 얘기죠.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노론도, 소론도 골고루 등령을 해서 권력자들이 싸우지 말고 좋은 생각을 서로 내어서 정치를 갖다가 균등하게 이루자고 하는 정책이 탕평책입니다. 다음 5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유수원,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 강조, 직업평등 주장, 박지원, 화폐유통,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 비판, 박제가 청문물 적극 수용, 수레, 선박 이용을 주장하고 소비를 권장했다. 홍대용, 문벌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공업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실학자 가운데서 상공업을 강조했던 인물들인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1번입니다. 즉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무슨 파라고도 불렀다고요? 그렇죠. 북학파라고 부르는 실학자들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